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법정에서 내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 봉투를 열기 전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30년간 이 봉투를 열지 못한 이유를. 모든 건 석 달 전 그 차가운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됐다. 나는 설거지 거품을 보며 묘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이 아파트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치르느라 지난 30년간 뼈 빠지게 모았지. 며느리 수진이는 모를 거다. 이 돈이 내 낡은 통장에 쌓인 세월의 무게라는 것을.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찬장 위 먼지 쌓인 상자가 보였다. 저 안에는 남편이 죽기 전날 밤 내게 건넨 봉투가 들어있다. 빨간 실로 3번 묶은 30년째 열지 못한 봉투. 남편은 그날 밤 내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건 내가 죽은 뒤에 열어. 절대 지금은 안 돼. 약속해. 나는 약속했다. 그리고 30년간 그 약속을 지켰다. 봉투를 열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다.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마저 깨지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다. 손주 옷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데 베란다 창살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유난히 길게 누워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그림자. 나는 그 아래 감춰진 칼날을 보지 못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가 퇴근한 모양이다. 나는 황급히 찬장 쪽에서 고개를 돌렸다. 수진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구두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고생 많았다. 저녁은 다 됐으니까 손 씻고 오너라. 수진이는 대답 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국을 데우며 오늘따라 며느리의 뒷모습이 유난히 무겁다는 걸 느꼈다. 뭔가 잘못됐다. 공기가 평소와 달랐다. 저녁 식사 후 수진이가 낯선 서류 한 뭉치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코팅된 종이에서는 차가운 법원의 냄새가 났다. 수진이의 미간에는 늘 그렇듯 불만이 접혀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봤다. 임대인 박영수. 채권자 대성건설 주식회사. 낙찰 예정일 2025년 12월 20일. 이 집 임대인이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대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영수.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의 동생. 30년 전 의절했던 그 사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이사 왔잖아요. 근데 무슨 빚? 어머니, 전세금 보태주신 건 감사한데 이 경매 통지서는 뭐냐고요? 쉿. 목소리 낮춰라. 나는 손짓으로 수진을 제지했다. 손주가 자고 있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호 올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알아볼게.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해준 돈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지. 책임이요? 어머니가 뭘 책임지실 수 있는데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노숙자고 연락이 아예 안 된대요. 저희 이대로 보증금 다 날리고 길바닥에 앉게 생겼어요.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이 집 계약할 때 집주인 신원 확인 안 하셨어요? 길바닥. 그 말이 심장에 박혔다. 평생 헌신한 내 노력이 고작 한 장의 종이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내 아들 가족의 기둥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칠까봐 그랬겠니?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손은 이미 경련처럼 떨리고 있었다. 내 아들, 민호 힘들까봐. 아비 없이 사는 자식, 엄이라도 짐이 되면 안 되지. 수진이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이해도 없었다. 차가운 침묵만 흘렀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를 위한다고 하시면서 결국 제일 힘든 일은 저희가 겪게 만드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다. 결혼할 때도 저희 몰래 대출금 갚아주신다고 난리쳐서 얼마나 민호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녔는데요. 이제는 전세금까지. 어머니 헌신, 저희는 부담스럽고 무서워요. 부담스럽고 무섭다니. 헌신이라는 내 평생의 단어가 며느리에게는 짐이었다. 나는 수진이가 던진 그 말에 숨이 막혔다. 30년간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내 마음이 저 한마디로 완전히 부서졌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돌아왔다. 아들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안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 왜 또 심각해? 민호는 우리 사이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엄마, 나 약 좀 꺼내줘. 머리가 아프네. 어휴, 너는 아프면 일찍 들어오지. 나는 약병을 찾으러 부엌으로 갔다. 민호의 등 뒤에서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수진은 텅 빈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다. 저 눈빛 속에는 30년간 쌓인 원망이 들어 있었다. 아들은 늘 나만 보고 아내의 고통은 보지 못한다. 나는 며느리의 증오가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회피하는 아들에게 향한 것인지도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 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내 방에 숨어 낡은 통장을 꺼냈다. 통장 표지는 30년의 손때로 누렇게 변해 있었다. 나는 통장을 이마에 대고 울었다. 이 돈은 내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그리고 찬장 위 먼지 쌓인 상자를 내려다봤다. 빨간 실로 묶인 봉투. 남편이 죽기 전 내게 남긴 마지막 약속. 나는 그 봉투를 꺼낼 용기가 없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열면 안 된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열어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베란다 창살 그림자가 침대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그 그림자를 보며 잠들지 못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침부터 출근해버렸고 수지는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다. 나는 홀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에는 퀴퀴한 종이 냄새가 났다. 법무사는 중년 남자였고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집주인 명의가 박영수라는 분 앞으로 넘어간 건 석 달 전이고요. 이분 서류상으로는 빈털터리 노숙자입니다. 전형적인 바지 사장이에요. 진짜 배우를 찾아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럴 근거가 없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나는 두 손을 비볐다.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염이 쑤셨다. 이 집, 우리 민호와 손주가 사는 곳입니다. 제발 바지 사장이라도 그 사람이라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법무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연락처도 주소도 불분명해요. 이 사건 대성건설 쪽이 뒤에 있다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 큰 회사랑 싸우시겠다고요?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라니. 이 집이 무너지면 내 가족도 무너진다. 나는 비척거리며 사무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으로 아들의 회사가 보였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다.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수진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수진의 뒷모습을 힐끗 봤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검색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경매 절차, 법률 상담 같은 단어들이 보였다. 수진이가 혼자 알아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수진이 나를 불렀다. 나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다. 네, 박영수라는 사람, 어머니 아세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왜 그걸 물어보니? 등기부등본 떼어봤어요. 박영수, 68세, 주소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고시원. 근데 이상한 게 이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이 집 하나밖에 없어요. 대출 기록도 소득 증빙도 없는데 어떻게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샀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며느리는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바지 사장 맞아요.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박영수, 남편의 동생. 30년 전 남편과 의절했던 그 사람. 내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모른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수지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며느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모르세요? 모른다니까.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며느리는 이미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수진이 박영수를 추적하고 있다. 며느리가 그 사람을 찾아내면 남편과 영수의 과거가 드러난다. 30년 전 남편이 동생을 의절한 이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영수에게 돈을 빌렸다. 영수는 그 돈을 갚으라며 남편을 괴롭혔다. 결국 남편은 동생과 의절했고 죽기 전까지 영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영수의 이름이 이 집 등기부에 올라 있는 걸까? 나는 찬장 위 상자를 내려다봤다. 빨간 실로 묶인 봉투. 남편이 죽기 전 내게 남긴 마지막 말. 여보, 이건 내가 죽은 뒤에 열어. 절대 지금은 안 돼. 혹시 저 안에 답이 있는 걸까? 나는 상자를 내렸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빨간 실은 30년의 세월로 빛이 발했지만 여전히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나는 실을 만졌다. 풀어야 할까?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깨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된다. 나는 봉투를 다시 상자에 넣고 찬장 위로 올렸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나갔다. 출근 시간도 아닌데 어디 가는 걸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다. 점심때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저 오늘 저녁 늦어요. 저녁 드시고 주무세요. 짧은 문자였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 뭔가를 알아보러 간 게 분명했다. 저녁 8시쯤 수진이 돌아왔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다. 수진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봉천동 고시원 가봤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박영수라는 사람 거기 없었어요. 고시원 주인 말로는 3달 전에 나갔대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사람 짐이 아직 거기 있대요. 마치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고시원 방 안 사진이었다. 낡은 이불, 녹슨 전기포트,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 한 권. 주인이 보여준 거예요. 박영수 씨가 두고 간 수첩. 거기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 봤는데 다 끊긴 번호예요. 근데 수첩 마지막 장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화면을 확대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 서진우. 대성건설. 어머니. 대성건설이요. 경매 신청한 회사예요. 박영수가 대성건설이랑 연결돼 있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 단순한 바지 사장이 아니에요. 뭔가 더 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서진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30년 전 남편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우한테만은 조심해. 그 사람은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해. 서진우. 남편의 옛 사업 파트너. 남편이 죽기 전까지 경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왜 박영수와 연결돼 있는 걸까? 어머니, 박영수 진짜 모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머니가 뭘 숨기고 계신 거 알아요. 아버님이랑 관련된 일이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이 날아가요. 민호랑 아이 생각해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수진이도 무섭고 두려운 거다. 나만큼이나. 박영수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박영수는 우리의 아버지 동생이다. 30년 전에 의절했어. 그 뒤로 연락 끊고 살았지. 왜 그 사람 이름이 이 집에 올라 있는지 나도 모른다. 수지는 눈을 크게 떴다.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다. 시동생이요? 민호 삼촌이요? 그래. 근데 민호는 모를 거다. 민호 아버지가 평생 그 이름 입에 담지 않았으니까.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럼 이거 가족 문제잖아요.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사기친 거잖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핏줄이 핏줄을 배신한 것이다. 수지는 그날 밤 민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입을 다물었다. 민호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호에게 삼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평생 숨긴 동생 이야기를.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나를 불렀다. 어머니, 오늘 저랑 같이 나가요. 어딜? 박영수 씨 찾으러요. 고시원 주인이 알려준 곳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끔 가는 곳이래요. 나는 망설였다. 영수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30년 만에 보는 시동생. 나는 그 사람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못 가겠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일이잖아요. 어머니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다. 수진이 데려간 곳은 구로구 쪽 낡은 다세대 주택가였다. 골목은 좁았고 담벼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수진은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에요. 고시원 주인이 박영수 씨가 가끔 여기 온다고 했어요. 2층 203호. 우리는 낡은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는 어두웠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서는 습기 냄새가 났다. 203호 앞에 섰다. 수진이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숨을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그 얼굴은 내가 알던 사람이었다.
박영수, 남편의 동생. 누구세요? 영수는 우리를 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수진이 먼저 말했다. 박영수 씨 맞으시죠? 저희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전 바쁩니다. 돌아가세요. 영수가 문을 닫으려 했다. 수진이 문을 막았다. 관악구 봉천동 고시원에 계시다가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박영수 씨 명의로 된 집 아시죠? 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좁았다. 작은 원룸이었고 창문 하나 없는 지하 같은 느낌이었다. 영수는 우리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영수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30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남편보다 4살 어렸던 동생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었다. 형수님, 영수가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영수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저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봤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30년 만이네요. 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형이 절 의절했으니까요. 왜 내 이름이 우리 집 등기부에 올라 있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제 이름을 도용했어요. 거짓말 마. 등기 이전은 3달 전이야. 내가 직접 서류에 도장 찍었을 거 아니냐?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영수 씨, 대성건설 서진우 대표 아시죠?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고시원 수첩 사진을 보여줬다. 영수는 그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수첩 어디서 났어요? 봉천동 고시원이요. 박영수 씨가 두고 간 거 아닙니까? 영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다. 영수야, 내 형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진우를 조심하라고 했어. 서진우한테 절대 속지 말라고. 근데 넌 그 사람한테 이용당한 거 아니냐? 영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수님, 저도 피해자예요. 서진우가 저를 이용한 겁니다. 어떻게 이용했는데요? 수진이 다그쳤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전 일입니다. 형이랑 저랑 사업하던 시절 서진우가 형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형이 갚지 못했죠. 서진우는 저한테 왔어요. 형 대신 갚으라고. 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진우가 제안했어요.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동산 거래 몇 건만 제 이름으로 해주면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이 서진우한테 돈을 빌렸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영수까지 엮였다는 건 몰랐다. 그래서 넌 내 명의를 빌려준 거냐? 네. 어리석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서진우는 제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대출을 받고 나중에는 제가 범죄자가 될 뻔했어요. 형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의절했어요. 형은 제가 서진우한테 팔려갔다고 생각했죠. 영수는 울먹였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남편이 동생을 의절한 이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근데 왜 지금도 내 명의가 사용되는 거니? 30년이 지났잖아. 서진우가 절 놔주지 않았어요. 계속 제 명의를 쓰겠다고 협박했어요. 제가 거부하면 형수님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형이 남긴 빚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남편이 남긴 빚. 나는 그 빚을 평생 갚기 위해 돈을 모았다. 그런데 서진우는 그 빚을 영수에게 떠넘긴 것이다.
그래서 넌 우리 집을 내 명의로 넘긴 거냐? 서진우 시키는 대로. 수진이 차갑게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석 달 전이었어요. 서진우가 절 불렀어요. 서류 몇 장 가져왔더군요. 도장만 찍으라고. 전 몰랐어요. 그게 형수님 집인 줄. 서진우가 말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것만 해주면 절 놔주겠다고. 그래서 찍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영수 씨, 그럼 전세금은 어디 갔어요? 2억 5천만 원이요. 저 한 푼도 못 봤어요. 서진우가 다 가져갔어요. 거짓말. 수진이 소리쳤다. 나는 수진의 팔을 붙잡았다. 며느리는 흥분해 있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영수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다. 남편의 동생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형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형을 배신했습니다. 형이 저를 지키려고 의절했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서진우한테 계속 이용당했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남편이 동생을 지키려고 의절했다니. 남편은 나에게 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영수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형은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다만 서진우한테서 널 떼어놓고 싶었던 거야.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형수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서진우를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제가 바지 사장이었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수진이 나를 봤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어머니, 그럼 이 사람 말이 진짜예요? 정말 서진우가 배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영수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서진우라는 이름. 남편이 죽기 전까지 경계했던 그 이름. 우리는 영수의 방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수진이 갑자기 멈춰섰다.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뭐가? 박영수 씨 말이요. 너무 완벽해요. 마치 준비된 대답 같아요. 그리고 고시원이랑 여기 두 곳에서 사는 것도 이상하고. 수지는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나도 그 의심이 들었다. 영수는 정말 피해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내일 다시 오자. 혼자. 수진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찬장 위 상자를 내려다봤다. 빨간 실로 묶인 봉투.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혹시 저 안에 서진우에 대한 답이 있을까? 나는 봉투를 만졌다. 하지만 여전히 열 수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나갔다. 나는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수진이 뭘 하러 가는지 알고 있었다. 영수를 다시 찾아갈 것이다. 나는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손주 방을 정리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영수에게 가 있었다. 영수는 정말 피해자일까? 서진우에게 이용만 당한 걸까? 오후 4시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금 집에 계세요? 그래. 저 지금 갑니다. 어머니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진을 기다렸다. 30분 후 수진이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다. 며느리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수진이 내민 건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나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봤다. 국민은행 박영수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이 빼곡했다. 이게 뭐니? 박영수 씨 통장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박영수 씨를 미행했어요. 미행? 나는 놀라서 수진을 봤다.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이었다. 어제 박영수 씨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구로구 그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박영수 씨가 9시쯤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강남? 네.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이요. 박영수 씨가 은행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30분쯤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죠.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방금 나간 사람이 무슨 업무 봤냐고. 직원이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수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근데 제가 우연히 봤어요. 박영수 씨가 상담받던 책상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잠깐이었지만 계좌번호가 보였어요. 저 그 번호 외웠어요. 그래서 은행 나와서 인터넷으로 계좌 조회했어요. 공개된 정보는 별로 없었지만 개설 날짜는 나왔어요. 3달 전이요. 우리 집 경매 신청일이랑 똑같아요. 나는 숨이 막혔다. 3달 전. 영수가 서진우한테 우리 집 서류에 도장 찍었다던 그날. 그리고 오후에 제가 법무사 사무실 갔어요. 아는 분한테 부탁했어요. 박영수 씨 금융거래 내역 좀 알아봐 달라고. 불법이지만 저희 집이 날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수지는 서류를 다시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3달 전 5월 15일. 5천만 원 입금됐어요. 입금자는 대성건설 주식회사.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5천만 원. 대성건설. 그 숫자와 이름이 눈에 박혔다. 5천만 원이요? 우리 전세금 2억 5천만 원 중에서? 그렇죠. 박영수 씨가 받은 거예요. 명의만 빌려줬다면서요? 한 푼도 못 받다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박영수 씨는 공범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서류를 놓을 수 없었다. 영수가 돈을 받았다. 우리 전세금에서 5천만 원을 챙긴 것이다. 더 있어요. 수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5천만 원 받은 다음 날 박영수 씨가 2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현금으로.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2천만 원. 나머지 1천만 원은 아직 통장에 있어요. 그 돈을 어디다 쓴 거냐?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박영수 씨가 우리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피해자 행세하면서 뒤로는 돈 챙긴 거예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영수가 나를 속였다. 어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던 시동생이 사실은 공범이었다. 어머니, 우리 당장 경찰 가야 해요. 박영수를 고소해야 해요. 잠깐만. 나는 수진을 말렸다. 경찰 가면 민호가 알게 돼. 민호 아버지 동생이 우리를 사기쳤다는 거. 그럼 민호가 얼마나 충격받겠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집이 날아가는데요. 수진이 소리쳤다.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봤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는 맨날 민호 생각, 민호 걱정만 하시잖아요. 근데 민호는 뭐해요? 집이 경매 넘어가는데 회사 일만 하고 어머니가 고생하는데 눈치도 없고 저는 지쳤어요. 이 집안 문제 저 혼자 해결하는 것도 지쳤고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지쳤어요. 수진이 울먹였다. 나는 며느리를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았다. 수진이도 힘들었던 것이다. 나만큼이나. 미안하다. 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박영수를 다시 만나야 해요. 이 증거 들이밀고 진실을 토해내게 해야 해요. 서진우랑 무슨 거래를 한 건지.
왜 우리 집을 노린 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다시 영수를 찾아가야 한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구로구 다세대 주택으로 갔다. 이번엔 민호도 데려갔다. 민호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왔다. 엄마, 왜 갑자기 여길 오는 거예요? 가면 알아. 나는 대답을 피했다. 민호는 불안한 얼굴로 우리를 따라왔다. 2층 203호 앞에 섰다. 수진이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영수가 나타났다. 영수는 우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또 왜 왔어요? 또 들어가서 얘기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영수는 우리를 안으로 들였다. 민호는 영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분은 누구세요? 내 아버지 동생이다. 내가 대답했다. 민호는 눈이 커졌다. 삼촌이요? 아버지한테 삼촌 있었어요? 있었지. 내가 어릴 때 의절했어. 민호는 영수를 빤히 쳐다봤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조카구나. 많이 컸네.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박영수 씨. 수진이 가방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영수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디서 났어요? 그게 중요해요? 5천만 원. 대성건설에서 받으셨죠? 명의만 빌려줬다면서요? 한 푼도 못 받다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했어요. 우리한테 눈물까지 흘리면서 피해자 행세했잖아요. 근데 뒤로는 돈 챙기고. 이게 뭡니까? 이게 피해자 맞아요? 저는. 영수가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영수는 정말 우리를 배신한 것이다. 삼촌. 민호가 영수를 불렀다. 여기가 우리 집 전세금이에요? 삼촌이 우리 집을 사기친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가 삼촌을 의절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돈 때문에요? 민호야. 나는 아들을 불렀다. 민호는 나를 돌아봤다. 아들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삼촌이 우리를 사기치는 거? 아니다. 나도 어제 알았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민호가 소리쳤다. 나는 아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다. 내가 힘들까봐. 힘들까봐요? 지금 더 힘들어요. 엄마는 맨날 나 걱정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건 다 숨기잖아요. 민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들도 수진처럼 내 헌신을 짐으로 느끼고 있었다. 조카, 미안하다. 영수가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서진우가 협박했어. 내 아버지가 남긴 빚을 내가 대신 갚아야 했어. 5천만 원은 내가 30년간 서진우한테 당한 대가야. 그거라도 받아야 했어. 대가요? 수진이 비웃었다. 그럼 나머지 2억 원은요? 서진우가 다 가져갔다는 그 돈은요? 우리 집 전세금이에요. 시어머니가 30년간 모은 돈이에요. 그 돈으로 박영수 씨 빚 갚아드릴 이유 없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영수를 보며 물었다. 영수야, 정직하게 대답해라. 서진우가 너한테 정확히 뭐라고 했니? 우리 집을 왜 노린 거니? 영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서진우가 말했어요. 형이 죽기 전에 뭔가를 남겼다고. 그게 형수님한테 있다고. 그걸 찾으려면 형수님 집을 빼앗아야 한다고. 나는 숨이 멎었다. 남편이 남긴 것. 빨간 실로 묶인 봉투. 뭘 남겼는데? 모릅니다. 서진우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그게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수님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서진우는 남편이 남긴 봉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도. 어머니, 수진이 나를 불렀다. 아버님이 뭘 남기셨어요? 서진우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빨간 실로 묶인 봉투를 꺼냈다. 나는 오늘 나오면서 그 봉투를 가져왔다. 이제 열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았다. 이거다. 빨간 실로 묶인 봉투를 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영수는 그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게 그거였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 손이 떨렸다. 30년간 한 번도 풀지 않았던 빨간 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다. 나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내 시아버지가 죽기 전날 밤에 내게 준 거다. 빨간 실로 3번 묶고 절대 열지 말라고 했어. 당신이 죽은 뒤에 열라고. 그럼 지금까지 안 열어보신 거예요? 그래. 30년간 한 번도. 민호가 다가왔다. 엄마,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모른다. 내 아버지가 안 열어보라고 했으니까. 나는 봉투를 만졌다. 누렇게 변한 봉투.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남편은 왜 이걸 열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서진우는 왜 이걸 두려워하는 걸까? 형수님, 영수가 나를 불렀다. 그거 열면 안 됩니다. 형이 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뭔데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영수 씨도 아세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요. 근데 서진우가 그랬어요. 형이 죽기 전에 자기 비밀을 어딘가에 남겼다고. 그게 세상에 나오면 자기가 끝장난다고. 나는 영수의 말을 들으며 결심했다. 이제 열어야 한다. 남편이 왜 이걸 남겼는지, 서진우가 왜 이걸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한다. 엄마, 정말 여실 거예요? 민호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때가 됐다. 나는 빨간 실을 만졌다. 손가락이 떨렸다. 30년간 지켜온 약속을 깨는 순간이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제 열어야겠어. 나는 천천히 빨간 실을 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매듭, 두 번째 매듭, 세 번째 매듭. 실이 풀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빨간 실이 완전히 풀렸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여러 장이 접혀 있었다. 남편의 손글씨였다. 나는 편지를 꺼내 펼쳤다. 여보, 첫 줄이 그렇게 시작됐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 의사가 말했어. 길어야 3개월. 나는 당신한테 미안해. 당신을 혼자 두고 가게 돼서. 나는 눈물이 났다. 남편의 글씨가 흐려졌다. 나는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다.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30년 전 일이야. 내가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서진우한테 돈을 빌렸어. 5억 원. 큰 돈이었지. 서진우는 내 친구였어. 대학 동기였고 사업 파트너였어. 나는 서진우를 믿었어. 나는 숨을 참았다. 5억 원. 남편이 서진우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렸다니. 근데 서진우가 배신했어. 그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내 회사 지분을 가져갔어.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 근데 서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내 회사를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어. 내 직원들을 매수하고
내 거래처를 빼돌리고 결국 내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나는 손이 떨렸다. 남편의 회사가 무너진 게 서진우 때문이었다니. 그게 다가 아니야. 서진우는 내 동생 영수까지 이용했어. 영수한테 돈을 빌려주고 영수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 불법 거래였어. 나는 영수를 지키려고 영수랑 의절했어. 서진우한테서 영수를 떼어놓고 싶었어. 나는 영수를 봤다.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서진우가 당신을 노릴 거야. 내가 남긴 증거 때문에. 이 편지와 함께 넣어둔 서류들을 봐. 서진우가 30년 전에 한 불법 거래 증거야. 횡령, 배임, 사기. 다 기록돼 있어. 나는 이걸 경찰에 넘기지 않았어. 서진우가 내 친구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당신한테 넘겨. 서진우가 당신을 위협하면 이걸 써. 이게 당신을 지킬 무기야. 나는 봉투를 뒤집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졌다. 계약서, 통장 사본, 녹취록. 모두 서진우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이런 짐을 남겨서. 하지만 이게 당신과 민호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야. 서진우를 조심해. 그리고 영수를 용서해줘. 영수는 내가 지키지 못한 동생이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울었다. 남편이 이런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나를 지키려고 이 증거를 남긴 것이다. 어머니, 수진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며느리는 서류를 넘기며 눈이 커졌다. 이거 횡령 증거예요. 서진우가 대성건설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30년 전 거지만 공소시효가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공소시효가 뭐예요? 민호가 물었다. 수진이 설명했다.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횡령이나 사기는 공소시효가 길어요. 10년에서 15년. 근데 피해자가 모르면 시효가 진행 안 돼요. 서진우가 이걸 은폐했다면 아직 시효가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나는 수진을 봤다. 며느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니. 그럼 이걸 경찰에 넘기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증거 효력이에요. 30년 전 서류라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서진우가 부인하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어요. 영수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30년 전 일, 제가 다 기억해요. 서진우가 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제가 법정에서 말하겠습니다. 삼촌, 민호가 영수를 불렀다. 삼촌도 피해자였어요. 아버지가 삼촌을 지키려고 의절한 거였어요. 영수는 민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조카, 미안하다. 내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니에요. 삼촌은 몰랐잖아요. 민호는 영수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나를 불렀다. 우리 변호사 찾아가요. 이 증거 가지고 서진우를 고소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집 경매도 막아야 해요. 변호사? 네. 제가 아는 분 있어요. 무료 법률 상담하시는 분. 윤지수 변호사님. 젊으시지만 실력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싸워야 한다. 남편이 남긴 무기로 서진우와 싸워야 한다. 엄마. 민호가 나를 안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 혼자 이 짐 지고 계셨는데. 아니다. 내 아버지가 우릴 지켜준 거야. 나는 아들을 안으며 울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우릴 지켜줬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밤을 샜다. 수진이 서류를 분류하고 민호가 복사했고 영수가 증언 내용을 정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이 함께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다. 무료 법률 상담소. 수진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다. 상담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윤지수 변호사였다. 어서 오세요. 김수진 씨 맞으시죠? 네. 이쪽은 제 시어머니 박순옥 씨고요. 남편 박민호, 그리고 시동생 박영수 씨예요. 지수 변호사는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수진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렸다. 변호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지수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눈이 점점 커졌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거 대성건설 서진우 대표 관련 자료예요? 네. 이 사건의 쟁점은 박영수 씨라는 바지 사장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성건설의 꼭두각 씨였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지수 변호사는 나를 봤다. 어머니, 이 서류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 남편이 남겼습니다. 죽기 전에. 나는 남편의 편지를 건넸다. 지수 변호사는 편지를 읽었다. 변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어머니, 남편분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 변호사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법이 때로는 차가워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 증거로 서진우를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박영수 씨 증언까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증거로 만들겠습니다. 서진우가 30년간 숨긴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나는 지수 변호사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지수 변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우리 같이 싸워요. 어머니가 30년간 모은 돈 꼭 지켜드릴게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희망이 보였다. 남편이 남긴 무기와 가족의 단합, 그리고 젊은 변호사의 열정. 이제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다. 지수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우리는 매일 복지관에 모여 서류를 정리하고 영수의 증언을 녹취했다. 수진이 타임라인을 만들었고 민호가 관련 법률을 찾아봤다. 나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서진우 측에서 연락이 왔다. 대성건설 법무팀 변호사였다. 지수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다. 네, 윤지수 변호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요? 네, 가겠습니다. 지수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봤다. 서진우 측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합의를 제안할 것 같아요. 합의요? 수진이 물었다. 지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 가기 전에 돈으로 무마하려는 거죠.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해요. 상대가 얼마나 급한지 봐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남에 있는 대성건설 본사로 갔다. 고층 빌딩이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다. 나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주눅이 들었다. 저 안에 서진우가 있다. 회의실로 안내됐다. 넓은 회의실이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양복 입은 남자 3명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에 앉은 남자가 서진우였다. 50대 중반, 말끔한 양복에 회색 머리,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앉으시죠. 서진우가 우리를 보며 말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나는 서진우를 똑바로 봤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남편의 장례식 때 본 이후 처음이었다. 박순옥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서진우가 나를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인이 된 박 사장님과는 절친한 사이였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입 닥쳐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서진우가 수진을 봤다. 며느리분이시군요. 예의가 없으시네요. 예의요? 우리 전세금 2억 5천만 원 빼돌린 사람한테 무슨 예의를 차려요? 서진우는 웃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빼돌렸다니.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지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서진우 측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넘겼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30년 전 자료잖아요.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공소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됩니다. 박순옥 여사님은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계속 은폐하고 있었다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지수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진우 측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더 있습니다. 영수가 입을 열었다. 서진우가 영수를 봤다. 영수 씨,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증인으로 왔습니다. 서진우 대표님, 제가 30년간 당신한테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다 증언하겠습니다. 서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영수를 노려봤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자네도 공범 아닌가? 공범이 아닙니다. 저는 협박당했어요. 형 빚 때문에. 당신이 저를 바지 사장으로 만든 겁니다. 증거가 있나? 있습니다. 영수가 핸드폰을 꺼냈다. 3개월 전 통화 녹음입니다. 당신이 저한테 전세금 사기치자고 제안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양옆의 변호사들을 봤다. 변호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거 불법 녹음 아닙니까? 증거 능력 없어요. 서진우 측 변호사가 항변했다. 지수 변호사가 웃었다. 불법 녹음이어도 증거 능력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건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전부 고소했어요. 서진우가 책상을 쳤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니라 법적 절차입니다. 지수 변호사는 침착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변호사가 있다니. 좋아요. 서진우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합의하죠. 얼마 원하십니까? 합의요? 수진이 비웃었다. 우리 전세금 2억 5천만 원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못 쓴 이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면 3억 원 정도 되겠네요. 3억? 서진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과해요?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30년간 한 짓에 비하면 적은 겁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는 분노를 겨우 참고 있었다. 1억. 서진우가 말했다. 1억 드리죠. 대신 고소 취하하세요. 그리고 이 서류들 다 폐기하세요. 안 됩니다. 지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고소 취하는 없습니다. 서진우 대표님은 법정에 서야 합니다. 30년간 숨긴 범죄를 밝혀야 합니다. 변호사님, 서진우가 지수를 노려봤다. 젊으신데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대성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제가 전화 한 통이면 변호사님 경력 끝납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지수 변호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도 녹음하겠습니다. 증거로 쓸게요. 서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근데 알아두세요. 제가 지면 당신들도 공범으로 엮일 겁니다. 박영수 씨, 당신 5천만 원 받은 거 다 털립니다. 그리고 박순옥 여사님, 서진우가 나를 똑바로 봤다. 남편분이 남긴 빚 아직 청산 안 됐어요. 법적으로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자 포함하면 3억 넘습니다. 그것까지 감당하실 자신 있으세요?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의 빚이 상속된다고? 3억이나 된다고? 어머니, 겁먹지 마세요. 지수 변호사가 내 손을 잡았다. 상속 포기 기간 지났어요. 30년 전 일인데 지금 청구 못해요. 허세입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서진우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박순옥 씨는 남편 사망 당시 상속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 독촉장을 계속 받았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시효 중단됐어요. 지수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봤다. 얼굴이 굳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 내가 빚을 갚아야 하나? 어머니, 독촉장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있긴 한데 그냥 버렸어. 사기인 줄 알았지. 그게 진짜였어요. 서진우 측에서 시효 중단하려고 보낸 거예요. 지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었다. 2억. 서진우가 다시 말했다. 2억 드릴게요. 그리고 빚 청구 안 하겠습니다. 대신 고소 취하하세요. 이게 마지막 제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결정할 수 없었다. 2억을 받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법정까지 가서 진실을 밝힐 것인가. 어머니, 수진이 나를 불렀다. 어머니 결정하세요. 저는 어머니 따를게요. 나는 수진을 봤다. 며느리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호도 나를 봤다. 영수도 나를 봤다. 모두가 내 결정을 기다렸다. 나는 서진우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다. 서진우를 조심해. 그리고 영수를 용서해줘. 남편이 나에게 남긴 말. 안 됩니다. 내가 말했다. 합의 안 합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당신이 30년간 한 짓을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서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당신이 할 겁니다. 나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변호사들도 따라 나갔다. 우리만 남았다. 지수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서진우가 빚 청구까지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남편이 30년 전에 이 증거를 남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서진우를 법정에 세우라고. 그게 남편의 뜻입니다. 어머니,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혼자 안 하세요. 우리 같이 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났다. 가족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30년간 혼자 견뎌온 무게를 이제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요, 여보. 당신이 남긴 길을 따라가겠어요. 서진우를 법정에 세우고 진실을 밝히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베란다 창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차갑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밤의 풍경이었다. 법정 날짜가 잡혔다. 2025년 11월 25일.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준비에 매달렸다. 지수 변호사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 영수는 녹음 파일을 정리했고 수지는 타임라인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민호는 관련 판례를 찾아 정리했다. 나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끔 지수 변호사가 물었다. 어머니,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지수 변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서진우와 마주 앉는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나는 떨렸다. 내가 제대로 증언할 수 있을까? 남편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머니, 수진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수진이 따뜻한 우유를 들고 서 있었다. 못 주무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수진이 우유를 건넸다. 나는 우유를 마시며 며느리를 봤다. 수진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수진아, 고생 많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 웃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아니다. 내가 며느리 마음을 몰라줬지.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나는 그걸 몰랐어. 어머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 지키려고 혼자 애쓰셨잖아요. 그 통장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매달 5만 원씩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나도 눈물이 났다. 수진이가 내 마음을 알아줬다. 내일 법정에서 제가 증언할게요.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가 30년간 어떻게 사셨는지, 이 가족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고맙다. 나는 며느리를 안았다. 30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며느리였다. 수진이도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법원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큰 건물이었다. 나는 그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민호가 내 팔을 붙잡았다. 엄마, 같이 가요. 우리는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서진우도 보였다. 변호사 2명을 데리고 앉아 있었다. 서진우는 우리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다. 중년 여자 판사였다. 우리는 모두 일어났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우리도 앉았다. 형사 2025 고압 3456호 사기, 횡령, 배임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재판은 지수 변호사의 모두 진술로 시작됐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전세 사기가 아닙니다. 30년에 걸친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고인 서진우는 30년 전부터 피해자 남편을 배신하고 그 동생을 이용해 수십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피해자 박순옥 씨의 전세금까지 편취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진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검사 측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30년 전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전세금 문제는 단순 민사 분쟁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영수가 일어났다. 영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했다. 저 박영수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수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 피고인 서진우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30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제 형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형은 누구입니까? 박철수입니다.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 서진우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5억 원. 형이 갚지 못하자 서진우는 저한테 왔습니다. 형 대신 갚으라고.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서진우가 제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습니다. 불법 거래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수가 서류를 제출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울려 퍼졌다. 서진우의 목소리였다. 영수 씨, 이번 건 쉬워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5천만 원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이죠? 그럼요. 이것만 해주면 놔드릴게요. 이 집, 누구 집인지 알려주세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녹음이 끝났다. 법정이 조용했다. 판사가 서진우를 봤다. 피고인, 이 녹음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서진우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 녹음은 편집된 겁니다. 맥락이 잘린 거예요. 편집 흔적 확인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잠시 후 법정 사무관이 보고했다. 편집 흔적 없습니다. 서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증인 박영수 씨, 더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님, 제가 30년간 서진우한테 이용당했습니다. 형은 저를 지키려고 저와 의절했어요.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수님한테 증거를 남긴 이유가 이겁니다. 서진우의 범죄를 밝히라고. 저는 형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눈물이 났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증인. 김수진 씨 나오십시오. 수진이 일어났다. 며느리는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다. 증인.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이 나를 봤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 시어머니 박순옥 씨는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매달 5만 원씩 모아서 2억 5천만 원을 만드셨어요. 그 돈으로 저희 집 전세금을 마련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어요. 시어머니의 헌신이 무거웠어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다는 걸. 그 기둥을 무너뜨리려 한 게 서진우예요. 이해 있습니다. 서진우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감정적 진술입니다. 사실 관계만 진술해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증인, 사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박영수 씨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씨 명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입금자는 대성건설이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전세금에서 나온 겁니다. 수진이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다. 피고인, 이 입금 내역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그건 정당한 대가입니다. 박영수 씨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지급한 겁니다. 5천만 원이 정당한 대가입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피해자 박순옥 씨 진술하십시오. 나는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민호가 내 손을 잡아줬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판사 앞에 섰다. 판사가 나를 봤다. 피해자분,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 박철수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제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빨간 실로 묶은 봉투에 30년간 저는 그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나는 편지를 꺼냈다. 근데 이번에 집이 경매 넘어가면서 열었습니다. 그 안에 서진우의 범죄 증거가 다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지키려고 이걸 남긴 겁니다. 판사가 편지를 받아 읽었다. 법정이 조용했다. 판사의 눈빛이 바뀌었다. 피고인 서진우, 이 편지 내용에 대해 반박하십니까? 서진우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그건 30년 전 일입니다.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공소시효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피해자분,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고 며느리랑 손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서진우는 그 인생을 빼앗으려 했어요. 제 집을, 제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나는 서진우를 똑바로 봤다. 서진우 씨, 당신은 제 남편을 배신했어요. 친구를 배신하고 동업자를 배신하고 그 가족까지 배신했어요.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수진이 내 손을 잡아줬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서진우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는 무죄입니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었습니다. 합법적이었다면 왜 30년간 숨겼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서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패정. 판사가 일어났다. 우리도 모두 일어났다. 재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데 서진우가 나를 노려봤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맞섰다. 판결일까지 2주가 남았다. 그 시간은 길면서도 짧았다. 우리는 평소처럼 생활했다. 민호는 출근하고 수지는 집안일을 했고 나는 손주를 돌봤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판결 전날 밤 지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내일 판결 나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변호사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머니, 증거는 충분합니다. 근데 법은 때로 예상과 다르게 흐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날도 이런 달이 떠 있었다. 여보, 내일 당신이 남긴 증거로 서진우가 심판받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법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영수도 함께였다. 법정에 들어서자 서진우가 보였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에 땀이 났다. 수진이 내 손을 잡아줬다. 착석하십시오. 우리는 앉았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다. 형사 2025 고압 3456호 사기, 횡령, 배임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피고인 서진우에 대하여. 판사가 서진우를 봤다. 피고인은 30년 전 피해자 남편을 배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처남을 이용해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나는 숨을 참았다.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최근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의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서진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박순옥에게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경매 절차는 즉시 중단되며 부동산 명의는 원상 회복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우리는 이겼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수진이 나를 안았다. 민호도 우리를 안았다.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어머니, 이기셨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다. 나도 눈물이 났다. 30년간 품었던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았다. 법정을 나서는데 서진우가 지나갔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떨구고 변호사들을 따라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남편 친구였던 사람의 몰락이 씁쓸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지수 변호사가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가 해내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니와 가족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수 변호사는 서류를 건넸다. 이제 서진우 측에서 배상금을 지급할 겁니다. 한 달 안에 2억 5천만 원이 어머니 통장에 입금될 거예요. 그리고 집 명의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우리 집이 돌아온다.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조촐한 저녁을 먹었다. 영수도 함께였다. 식탁에는 내가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김치찌개, 된장국, 제육볶음. 평소처럼 평범한 음식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다. 건배. 민호가 소주잔을 들었다.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다. 나는 물을 마셨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싸움을 해내셨어요? 혼자 한 게 아니지. 너희들이 도와줬잖아. 그래도 시작은 어머니였어요.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가 30년간 그 봉투를 지키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구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시아버지가 우릴 지킨 거야. 남편이 30년 전에 우릴 생각하며 증거를 남긴 거지. 형? 영수가 말했다. 형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용서했을 거야. 나는 영수의 손을 잡았다. 내 형은 널 미워한 적 없어. 다만 서진우한테서 널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 형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가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삼촌,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가족이잖아요. 고맙다, 조카야. 식사 후 수진이 나를 불렀다. 어머니, 잠깐 같이 나가요.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수진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상자를 열자 깨끗한 통장 케이스가 들어 있었다.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낡은 통장, 제가 새 케이스에 넣어뒀어요. 이 통장은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어머니가 30년간 모은 시간이잖아요. 나는 통장 케이스를 받았다. 투명한 케이스 안에 낡은 통장이 보였다. 표지는 여전히 누렇게 변했지만 이제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고맙다, 수진아. 어머니.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죄송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헌신을 몰라줬어요.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다는 걸. 저도 이제 그 기둥을 같이 지킬게요. 됐다. 나는 며느리를 안았다. 이제 됐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수진도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차가웠던 고부 관계가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서진우 측에서 배상금이 입금됐다. 2억 5천만 원. 나는 통장을 보며 울었다. 30년 전 남편이 남긴 사랑이 결국 우리를 지켰다. 우리는 그 돈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영수의 작은 가게를 열어줬다. 분식집이었다. 영수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다. 혼자 가고 싶었다. 산소 앞에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당신이 남긴 증거로 서진우를 이겼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영수도 용서했어요. 영수가 당신 뜻을 받들어 증언했어요. 형제가 다시 만났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수진이가 저를 이해해줬어요. 30년 만에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산소 옆에 피어있는 들꽃을 봤다. 작고 수수한 꽃이었지만 강인하게 피어 있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우릴 지켜줬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세요? 아버지 산소 다녀오는 길이야. 혼자요? 같이 갈 걸 그랬어요. 괜찮아. 아버지랑 둘이 얘기하고 싶었어. 엄마, 오늘 저녁에 영수 삼촌 가게 오픈이에요. 같이 가요. 그래, 갈게. 저녁에 우리는 영수의 분식집으로 갔다. 작은 가게였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영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형수님, 조카 며느리. 삼촌, 장사 잘 되시겠어요. 민호가 말했다. 영수가 웃었다. 잘 되든 안 되든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떡볶이와 순대를 시켰다. 영수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맛있었다. 형수님, 영수가 나를 불렀다. 형이 이 모습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고 하겠지. 내가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영수는 눈물을 닦았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내 팔짱을 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래, 행복하다. 저도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졌다. 불빛이 따뜻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집,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베란다 창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차갑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저녁의 햇살이었다. 나는 찬장에서 통장 케이스를 꺼냈다. 투명한 케이스 안에 낡은 통장. 30년의 시간이 담긴 통장. 이제 이 통장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빚의 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지켜낸 시간의 증거였다. 며칠 후 수진이 제안했다. 어머니, 이 통장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자랑스러운 역사인걸요. 우리는 통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다. 낡은 통장이 조명 아래에서 빛났다. 그 옆에 남편의 사진도 걸었다.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할아버지다.
손주가 사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나는 손주를 안아 올렸다. 그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셨단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근데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손주는 사진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 민호의 회사 이야기, 수진의 요리 이야기, 손주의 유치원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행복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게 가족이구나. 어머니, 수진이 나를 불렀다. 내일 같이 시장 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 사드릴게요. 내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그날 밤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30년간 품었던 무게를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남편이 남긴 유언장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지켜낸 사랑의 편지였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베란다 창살 그림자가 침대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그 그림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여보, 잘 자요. 우리 가족, 당신 덕분에 다시 하나가 됐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우리를 지켰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늦은 인정의 안도,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의 아쉬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숨겨진 기둥이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가족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눠보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